안녕하세요. 노을쌤입니다. 네, 오늘은 사부 상황별 요양보호 기술에서 마지막 파트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사실 요양보호사 표준교재의 파트는 15강까지 있는데 제가 1강에서 말씀드렸듯이 마지막 15강은 상황별 사례. 여기는 거의 교과과정 안에서 토론 수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치매의 대상자의 문제행동, 심리에 대한 그쵸? 증상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대처할까요? 이런 부분들을 토의를 하면서 답을 찾아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을 요점 정리한다는 건 조금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예측한데 시험에서 아마 그 부분을 어떻게 낼지는 조금 의아합니다. 저는 제 문제집 만들면서 출제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이제 치매의 심리행동 증상과 관련돼서 이럴 땐 어떻게 대처할 겁니까? 이런 위주의 문제만 만들었지 그 내용들을 사실 문제로 만들어내는 게 쉽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14강의 마지막인 응급상황 대처 및 감염관리까지만 교재 정리를 하려고 하거든요. 네, 어느덧 1강부터 14강까지 또 이렇게 마지막 강을 또 영상으로 남기게 돼서 감개무량한 그런 마음이고요. 오는 과정 안에 좀 순탄하게만 오진 않았어요. 개인적으로 좀 몸도 아팠고 또 시간에 막 쫓기기도 하고 이렇게 왔지만 그래도 또 목표했던 바의 마지막 강을 찍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또 하나의 과업을 이룬 거나 마찬가지고 또 먼저 인사를 드리자면 제가 유튜브를 개편한다고 한 달 반, 두 달 정도를 쉬었거든요. 그런데 다시 새 영상을 올리면서 이렇게 구독을 해주신 선생님들도 좀 많이 늘어났고 또 시청 조회수도 다시 많이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관심 보여주시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오신 분도 계시지만 저는 사실 유튜브보다 블로그가 요양보호사에 더 최적화가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 블로그를 타고 오셔서 구독도 눌러주시고 또 공부도 함께 해주시고 영상 시청도 해주시고 또 이렇게 댓글도 달아주시고 이런 모든 선생님들한테 감사 인사 먼저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 감사의 마음들을 또 전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어쨌든 이곳까지 오면서 지치지 않고 또 개념을 완강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선생님들 덕분입니다. 뭐 여기서 끝은 아니고요. 요걸 완강을 찍고 나면 지금의 업로드 속도만큼은 가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거의 매일매일 업로드를 진행했지만 조금 속도가 더디더라도 쇼츠도 필요한 내용의 부분들을 개념 정리를 다 바꿔줘야 되고 또 이제 단원 문제 또 모의고사 문제 요렇게 제 문제집이 출간이 되면 그 문제를 가지고 또 이제 제가 다른 데서 문제 요청도 받아서 그런 많은 문제들을 선생님들이 풀어보실 수 있게끔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준비해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에 신나게 마무리를 하러 14강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자, 이 14강은 개편되기 이전에 감염관리 내용이 있었어요. 그 부분을 좀 뒤로 밀었고 또 그 내용이 뒤로 밀리면서 감염 내용에 대해서 추가가 된 내용들이 좀 많이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체계적으로 잘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면역력이 약한 분들을 돌보고 있는데 기존의 책에서는 감염에 대한 내용들을 너무 체계적으로 조금 다루지 않고 좀 겉핥기식으로만 다루고 나갔었는데 이렇게 개정이 되면서 그 내용들을 좀 자세히 다뤄줬기 때문에 훨씬 더 전문성이 올라갈 거다라고 추측을 하고 있어요. 잘 준수를 한다면요. 자, 그럼 이제 내용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1절은 위험 및 위기 대응이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의학적인 위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할 겁니까? 자, 그러면 대처 순서들 있죠. 가나, 나라 이렇게 상황을 판단하시고 또 대상자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응급처치를 실시하셔야 돼요. 그런데 어떠한 상황이 위기의 징후를 나타내는 겁니까? 라고 했을 때 상당한 출혈이나 의식의 변화나 호흡의 불안정, 피부색의 변화, 신체 일부가 부풀어 오르거나 부종이겠죠? 심한 통증 이런 부분이 느껴진다면 이거는 무조건 의학적인 위기 상태일 수 있다. 그래서 가족 또는 기관장에 꼭 보고까지 가셔야 된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의학적 위기 상황입니까? 이거를 좀 한번 인식할 수 있는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 재난 상황에 대한 대처예요. 자, 이게 재난의 상황들을 여러 가지를 좀 주거든요. 그래서 화재부터 시작해서 수해, 태풍, 지진, 그 다음에 정전과 전기사고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네 가지의 상황에 재난 상황에 놓였을 때
각자 어떻게 대처할 겁니까? 이런 부분들을 명시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화재가 발생했다면 소화기가 비치된 장소를 알아두고 사용법을 꼭 익혀두셔야 되고요. 음식을 조리하는 중에 주방은 떠나지 않거나 또 난로 곁에는 불이 붙는 물건이나 세탁물은 가까이 두지 않습니다. 자, 실내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면 불이야라고 소리치고 비상벨을 눌러서 주변에 이 사실을 알려주셔야 되고, 자, 소화기를 통해서 끌 수 있는 불인 건지 아니면 대피를 해야 되는 건지의 기준점이라면 불길이 천장까지 닿지 않는 불이면 이건 소화기나 물 양동이로 진화를 할 수 있어요. 네, 근데 만약에 천장까지 닿는 불이라면 그럴 때는 일단 무조건 대피를 시도하셔야 되는 거고요. 자, 대피를 하실 때는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을 이용해 주셔야 되고요. 자, 이동 시 뜨거운 연기 모두 다 천정으로 올라가죠. 그래서 최대한 자세를 낮추고 또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코나 입으로 가리고 그 상태에서 이동을 해주셔야 되고요. 또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다면 한 손은 코와 입을 가렸으니까 나머지 한 손을 벽에 짚으면서 이동합니다. 자, 이동하는 사이에는 손을 바꾸지 않아요. 그럼 다시 안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소화기를 사용해야 되는 경우라면 소화기 사용법이 있죠. 그래서 1번 안전핀을 뽑는다. 2번 노즐을 잡고 불 쪽을 향한다. 3번 손잡이를 움켜쥔다. 4번 분말을 고루 쏜다. 그래서 소화기 사용 순서대로 나열된 걸 고르십시오. 이런 문제도 출제가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수해와 태풍에 대한 대처법이에요. 상수도 오염에 대비해서 욕조의 물은 미리 받아두시고 응급약, 손전등, 비상식량, 휴대전화 충전기 이런 것들은 먼저 챙겨주시고요. 차량 이동 중이라면 속도는 줄이고 미리 연료를 채워두시고 침수가 우려되는 낮은 지대는 되도록이면 좀 피하시고 하천변, 산길, 공사장, 가로등, 방파제 옆으로는 이동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다 위험한 상황에 놓을 수 있는 공간이죠. 장소이고요. 그다음 물이 만약에 집 안으로 흘러 들어온다면 모래주머니 같은 것들을 사용하셔서 최대한 들어오지 않게 막아주셔야 되고요. 만약 몸이 물에 젖었다면 그 물이 어떤 물인지 추측할 수가 없어요. 축사의 물까지도 막 다 이렇게 한 번에 섞여버리기 때문에 감염의 우려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냥이 아닌 비누를 꼭 사용하셔서 깨끗이 씻어내시는 걸 권장합니다. 자, 다음은 지진 상황입니다. 탁자 아래로 들어가서 몸을 보호하셔야 되고 탁자 다리를 꼭 잡고 있는 거고요. 만약에 탁자가 없다면 위험하니까 우리가 탁자로 가는 것도 머리를 보호하기 위함이잖아요. 그래서 탁자가 없을 경우에는 머리를 팔로 감싸서 보호하는 자세로 웅크린 채로 대기를 해주셔야 되고 창문 근처라든지 깨지거나 떨어지기 쉬운 물건이 있는 곳은 피해 주십니다. 근데 만약에 흔들림이 멈춘다면 전기와 가스를 빨리 차단하시고 문을 열어 출구로 확보해라. 만약에 내가 대피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긴다면 그때 나가야 되는 공간을 열어두는 거죠. 보통 현관문이 철문이라서 지진에 의해서 흔들려서 우그라들어서 모양이 변형되면 그때 아기가 맞지 않아서 문이 열리지 않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문은 반드시 조금 열어둬 사람이 드나들 수 있을 정도는 확보를 해두는 거고요. 또 계단을 이용해서 여기도 엘리베이터 사용하지 않죠? 신속하게 이동해 주셔야 되고 운동장이나 공원과 같이 넓은 공간으로 이동을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가 안전지대죠. 무너질 건물이 없잖아요. 운동장 아무것도 없거든요. 땅이 가려지지 않는 이상 공원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 휴대폰이나 라디오의 안내를 따라서 공공장소 대피를 해주시고 또 라디오에서 어떤 상황들을 제시하고 있는지 상황의 변화들 같은 것들을 우리가 라디오 주파수로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자, 다음은 정전 및 전기 사고에 대한 내용입니다. 가정용 산소호흡기와 같이 전기에 의존하는 필수 의료 장비가 중단될 경우에는 119에 빨리 신고를 하셔야 되고 또 긴급 후송을 준비하셔야 돼요. 근데 산소가 중단됐기 때문에 응급 상황에서는 이 큰일 날 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 전기 쇼크를 입은 사람이 있다면 전류가 차단될 때까지 접촉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차단하지 않은 상태에 접촉하시면 그 전기가 넘어오죠, 사람한테.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긴급 상황이 없을 경우에는 누전 차단기 이상 유무를 꼭 확인하시고 정전의 원인을 살펴보시고요. 만약에 정전이 복구가 되었다면 하나의 콘센트에 여러 개의 전열 기구는 연결하지 않습니다. 과열될 위험성이 있죠. 그리고 또 이미 녹아버린 냉동식품은 절대 재냉동하지 마시고 버려주셔야 됩니다. 자, 다음은 2절의
감염 예방 관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감염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어요. 그래서 미생물, 저장소, 탈출구, 전파 방법, 침입구, 민감한 대상자. 사실 요 해당하는 내용을 좀 먼저 인식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장소에 들어가는 게 어떤 거지? 탈출구에 들어가는 건 어떤 거지? 전파 방법엔 또 뭐가 있을까? 그래서 뭐 직접 접촉이라는 말이 있고 간접 접촉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또 매개체가 된다. 그다음 침입구. 네, 그다음 민감한 대상자는 누구지? 이 면역자자에 해당하는 분들. 예, 그쵸? 누구나 될 수는 있지만 가장 위험한 분들이 이제 면역저하자 이렇게 각자에 해당하는 예, 구체적인 항목이 있고 또 이 구체적인 항목들에서 전염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 그건 다음 화면에 있습니다. 예, 요렇게. 예. 그래서 미생물은 질병을 일으키는 세균, 미생물, 곰팡이, 기생충이 미생물에 들어가는 거죠. 미생, 예, 살아있는데 너무 미세하게 작아서 잘 보이지 않는 것들. 그러니까 있는지 없는지 구별을 잘 안 돼요. 그다음 저장소, 미생물이 번식하는 장소를 저장소라고 합니다. 사람의 몸일 수도 있고, 또 동물일 수도 있고, 또 음식, 물, 토양. 그다음에 이제 탈출구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서 바깥 환경으로 연결된 모든 구멍들이에요. 비강, 콧구멍이죠. 인후두, 기관지, 코, 입, 눈, 피부, 비뇨생식기 항문. 다 이쪽을 통해서 세균, 미생물 뭐 이런 것들이 밖으로 다 나갈 수가 있잖아요. 또 이제 전파 방법은 아까 제가 직접과 간접을 좀 구분하셔야 됩니다라고 했는데 직접 접촉의 경로들은 거의 대부분 손이에요. 그래서 손과 손을 통해서 넘어간다든지 또 밀집된 공간 안에서 기침을 해서 바로 튀어서 넘어간다든지. 예. 자, 그거에 비해서 간접 접촉 경로라고 하는 것은 침구에 묻어 있는 어떤 대변, 또 기침할 때 나왔던 네, 비말에 대한 것들이 묻어 있는 손수건, 또 가래가 묻은 휴지, 또는 상한 음식, 더러운 물, 또는 오염된 주사 바늘 등의 물건, 또는 모기, 곤충, 동물 이런 부분들은 네, 이렇게 간접 접촉의 경로에 해당합니다. 그다음 침입구, 우리 몸에서 바깥 환경과 연결된 구멍. 사실 침입구하고 탈출구가 좀 비슷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코, 입, 눈, 피부, 비뇨생식기 항문, 또는 상처가 난 피부, 대변이 묻은 여성의 회음부, 면역이 저하된 사람의 코와 입, 네, 요렇게. 그다음에 아까 이제 마지막 하나가 민감한 대상자. 예, 그래서 누구나 될 수는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뭐냐? 감염의 위험성이 높은 대상자예요. 근데 중요한 건 현재 시점에서는 감염되지 않았어요. 예, 그래서 아직 감염자는 아니죠. 그래서 민감한 대상자잖아요. 현재 시점에서 감염됐다면 감염된 대상자 이렇게 말을 바꿔줘야 돼요. 근데 현재 시점 아직 감염되지 않았지만 향후에 감염될 가능성이 높은 대상자들을 우리가 민감한 대상자 이렇게 명시하고 있는 거죠. 자, 다음은 감염 관리를 위한 표준적 예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이제 표준 교재에 있는 내용 그대로 다 네, 제가 캡처해서 갖고 왔어요. 자, 감염 관리를 위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민감한 대상자와 상시 접촉을 실시하는 돌봄 제공자가 원칙을 잘 준수를 해주셔야 되는데 장갑을 착용하기 전에 반드시 손을 씻습니다. 네, 우리 손 씻기에서도 한번 언급을 하겠지만 손 씻기는 뭐뭐 하기 전, 뭐뭐 하고 난 후 반드시 해주셔야 돼요. 장갑 여부와 상관없이. 그렇죠? 그 다음에 한 번 사용했던 장갑으로는 절대 깨끗한 물건을 만지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한 번 사용해서 오물이 묻어 있었기 때문에 그 묻은 오물에 낀 장갑에 손으로 물건을 만진다면 감염의 위험성이 높아지겠죠. 왜? 이미 오염이 되어 있으니까. 자, 다음을 만지기 전에 반드시 장갑을 착용합니다. 혈액, 체액, 분비물, 배설물, 상처가 나거나 개방된 피부, 네, 그래서 이렇게 열려있는 상처들 있죠. 그래서 그런 또 하나는 점막. 그 사람의 코, 입, 눈. 왜요? 이게 탈출구이기도 하잖아요. 네, 막 밖으로 나오는, 그죠? 네. 그 다음에 항문, 비뇨생식기. 이런 부분을 접촉한다면 맨손으로 하시지 말고 반드시 장갑을 착용하셔야 되고요. 또 이와 같은 접촉은 구강관리, 화장실 이용 지원, 회음부 관리, 기저귀 교체, 침상용 변기 또는 소변통을 비운다든지 또 튜브 관리를 한다든지 이거 우리 다 배운 거예요. 비위관, 도뇨관, 장루 이런 거. 옷이나 침구류에 묻은 분비물을 치운다든지 변기 또는 세면대 청소 등의 업무를 실시할 때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이때도 반드시 장갑을 착용하셔야 되고 또 장갑을 착용하고 일을 마치신 후라면 또 다시 장갑을 벗고 즉시 손을 닦아주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혈액, 체액, 분비물, 배설물 등이 몸에 닿았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일회용 가운을 착용하기를 추천합니다. 예, 이제 가운은 손뿐만 아니라 몸 전체를 보호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 만일 대상자가 이미 감염성 질환에 이완되었다면, 그죠? 노출돼서 걸렸다면 혈액이나 체액에 노출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더라도 일회용 방수포 가운은 반드시 착용하셔야 됩니다. 위험성 배가 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혈액체, 분비물, 배설물 등이 몸에 닿았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마스크, 보안경, 안면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시는 걸 또 추천드립니다. 다 켜요. 예, 이게 막 온몸에 다 붙을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안면 보호구, 마스크, 보안경 또는 방수성 가운, 일회용 방수성 가운 이런 걸 적극 착용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개인 보호구는 언제 사용하나요? 그럼 개인 보호구가 조금 전에 나왔어요. 안면 보호구, 마스크, 보안경, 눈, 코, 입의 점막에 환자의 혈액, 체액, 분비물이 묻을 우려가 있을 때는 그럴 땐 반드시 착용해 주셔야 되고, 자, 장갑도 혈액 또는 감염 물질, 환자의 피부와 접촉할 때, 자, 일회용 방수성 가운, 아까 혈액, 체액, 분비물, 배설물 등의 접촉이 있을 때는 일회용 방수성 가운 착용하시고, 가장 기본적으로 장갑을 착용합니다. 이제 그거보다 조금 더 전파의 우려가 있거나 이럴 때는 이 보호구라든지 보안경이라든지 일회용 방수성 가운을 반드시 우리가 착용해 주시기를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자, 올바른 손 씻기 방법입니다. 네, 우리 손 씻기 굉장히 중요하죠. 감염 전파의 우려의 예방을 가장 탁월하게 할 수 있는 게 손 씻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올바른 손 씻기 6단계라고 해서 1단계 손바닥부터 손등, 손가락 사이, 두 손모아, 엄지손가락, 손톱이 다 중요합니다. 근데 이 6단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준비 단계와 마무리 단계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준비 단계에서 충분히 소독용에 들어가 있는 비누를 잘 묻히셔서 거품을 충분히 내셔서 녹아내게 해주셔야 되고, 또 6단계를 다 닦고 나셨다면 일회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티슈를 쓰던지, 그쵸? 아니면 젖은 거는 세균에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사용하시면 안 되고요. 이제 그렇게 마무리 단계에서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잘 알아두시는 것이 손 씻기, 본 손 씻기 전후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일회용 방수석 가운에 대해서 나왔어요. 그쵸? 언제 착용을 하는 게 좋나요? 앞에서 한번 다뤘고요. 또 이제 그 언제 착용과 연관돼서 어떻게 착용해야 하나요? 순서가 좀 있죠. 일회용 방수석 가운을 꺼내고요. 손 위생 후 포장을 제거한다. 여기도 손 씻기를 먼저 하시고 포장을 제거해서 비닐 가운을 꺼내고 나시면 자, 일회용 방수석 가운을 펼칩니다. 자, 가운의 안쪽이 몸을 향하게 펼쳐서 어깨 부분을 잡으신 상태에서 자, 일회용 방석 가운을 입어주시는데 머리에서 팔 순서로 가운 안으로 넣어서 입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가운의 끝구멍에 이렇게 엄지손가락을 끼워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일회용 방석 가운을 정리합니다. 어깨를 정리하시고 허리끈을 묶어주시고 그 다음에 비닐 장갑을 착용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가운 입고 나서 그 가운에 장갑 착용해서 가운 위로다가 손목아기나 이런 데 올라올 수 있게끔. 그래서 요런 거 사실은 간호사, 간호조무사 수업할 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이게 절차가 잘못됐거나 어디 하나가 문제가 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오염이에요. 콘타 오염이 되기 때문에 감염성 굉장히 높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순서가 하나하나가 얼마큼 정확도 있게 가냐에 따라서 감염수를 확 줄여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선생님들 수업 시간에 또 강사님께서 잘 가르쳐 주시겠지만 간호사가 그래서 이 수업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건 간호사 고유 영역이에요, 사실은요. 해보지 않으면 잘 모릅니다. 이거 어떻게 있고 순서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 그래서 그런 내용을 잘 익히셨으니까 이제 저하고는 복습 차원에서 그 회상을 한번 떠올리시면 돼요. 순서가 어떻게 됐더라? 뭐가 중요하게 됐더라? 이런 내용들을 잘 준수했을 때 정말 방송 가운을 딱 입고 방어의 능력이 생기는 거죠. 자, 이제 흔한 감염성 질환 관리법에 대해서 합니다. 처음 보는 게 아닐 거예요. 이 화면들은요. 왜냐면 앞에서 우리가 직업성 감염 질환에서도 언급했던 질환들을 다시 여기서 한 번 더 재언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시험에 나올지 앞에서 시험에 나올지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예전에도 이 내용들을 좀 이렇게 하다 보면 의학도 겹쳐요. 이거 3박자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직업성 감염 질환에서 한 번, 그 다음에 노화 건강증진의 의학 파트에서 또 한 번, 지금 감염 파트에서 한 번,
기존의 시험대로라면 거의 대부분 의학 파트에서 좀 많이 출제를 했었고요. 의학에서 다루지 않은 부분들을 직업성 감염 질환에서 냈거든요. 그걸 유추로 한다면 이 또한 뭐냐면 직업성 감염 질환에서 결핵에서 다루지 않았던 내용들은 뭘까요? 이걸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들은 이렇게 좀 파란색으로 체크를 해갖고 왔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서는 그거 위주로만 좀 기억하고 가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 처음이 아니라 몇 번째를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럼 결핵에서는 어떤 부분을 알고 있어야 되냐? 예, 공기를 통한 감염성 질환이라는 건 다 아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결핵은 이 결핵균은 어디에 신체 어느 장기든 침범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가장 많이 침범하는 곳이 폐결핵이기 때문에 결핵 이론 폐결핵을 떠올리시는데 폐결핵이 모든 결핵을 대표하는 건 아닙니다. 예, 신장결핵도 있고 림프결핵도 있고 다 있어요. 그렇지만 주로 발병하는 곳이 폐입니다. 그래서 폐결핵 이런 명칭을 붙는 거고요. 자, 결핵에 걸린 사람과 접촉한 것이 확인됐다면 즉시 병원 또는 보건소를 방문해서 노출되었는지 검사를 좀 받아주셔야 되고요. 자, 일반적으로 2주간의 항결핵 치료를 받은 경우에 전염력은 크게 떨어져요. 그래서 매우 전파력은 낮아지지만 이제 결핵균이 공기를 통해 직접 전파가 가능하기 때문에 6개월 이상 완치 판정을 받기 전까지는 되도록이면 마스크를 착용하고 돌봄을 제공하는 것을 바람직하다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결핵은 호흡기를 통해서 감염되기 때문에 대상자의 물건을 함께 사용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또 결핵균은 햇볕이 굉장히 약해요. 예, 그래서 강과 산 이런 데는 굉장히 강하지만 햇볕이 약하기 때문에 예, 햇볕에 직사광선을 쪼여주거나 일광 소독을 해주신다면 결핵균이 많이 사멸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지구상 감염질환과 조금 다른 내용들을 제가 체크를 했으니까 여기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 독감입니다. 네. 자, 12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보통 유행을 해요. 지금도 그 유행 기간에 있는 거죠. 예, 정말 5월 말 정도 돼야 종식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언제 주로 독감 예방접종을 하냐? 예, 10월에서 12월 사이에 독감 예방접종을 권장하고 있죠. 그리고 이 위에 나열했던 발열, 두통, 전신세약감, 뭐 이런 증상들이 보통 타미플루를 먹고 2, 3일 정도가 복용을 하게 되면 거의 증상이 회복이 됩니다. 그런데 회복될 쯤 돼서 다시 열이 난다. 그때는 독감 아니에요. 예, 바이러스성 폐렴으로 전이가 됐다는 걸, 합병증이 생겼다는 걸 어느 정도 의심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병원을 오셔서 진료를 통해서 폐렴 치료를 진행해 주셔야 되고요. 자, 이 독감은 증상이 생기기 하루 전부터 감염이 이미 시작되죠. 전파력이 그래서 굉장히 센 거거든요. 증상이 생겼다면 5일 이상 병을 퍼뜨릴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일주일 정도는 쉬어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코로나19가 나와요. 우리 너무 많이 지금 겪었고 지금도 그 과정 안에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증상이 나타나기 전까지 하루에서 최대 2주간의 좀 잠복기를 거쳐가죠. 그래서 나올 때쯤 되면 또 다른 사람이 전파되고 이런 경험을 우리가 했고요. 그다음에 이 감염증이 발생했다면 예, 자택에서 자가격리 기간을 조금 아직 거쳐라라고 하는 거고요. 자, 일부 환자들은 장기간 후유증을 겪기도 합니다. 사실 아직도 코로나 후유증 겪고 계신 선생님들이나 또 누구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후각도는 미각장애, 우리 한참 했었죠. 맛 느끼는 거 잘 안 된다고, 냄새 맡고 이런 거. 그게 이 후유증으로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쉽게 좀 피로해지거나 집중력이 떨어지거나 또 잔기침이 굉장히 오래 갔던 것들. 예, 이게 코로나19의 하나의 또 후유증이었습니다. 자, 다음은 노로바이러스 장염입니다. 감염력이 굉장히 강해요. 또 오염된 음식을 통해서 감염되죠. 그래서 익히지 않은 굴과 같은 어떤 해산물, 또 깨끗하지 않은 물로 세척한 과일이나 채소, 또 불충분하게 익힌 고기, 여기에 들어가 있는 또 뭐 인스턴트라든지 또 염소가 소독이 되지 않은 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노로바이러스가 감염이 될 수가 있고요. 또 이거만 통해서 가는 게 아니죠. 감염된 대상자의 구토물에 의해서 2차 감염까지도 흔하게 발생합니다. 그래서 보통 11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 발생이 좀 주로 높게 나타나고 또 집단 발생이 가장 흔하게 되는 게 이 노로바이러스 장염이고요. 그러기 때문에 증상이 경미하시더라도 최소 2, 3일간 업무를 중단하시는 걸 우리가 추천을 하고요. 또 그와 더불어서 증상이 호전됐다 하더라도 최소한 2, 3일간은 다른 사람의 음식에 관한, 그래서 음식을 만드는 조리 과정은 좀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옴은요, 감염력이 매우 높은 감염성 피부 질환 중에 하나예요. 이것도 엄청나죠, 전파가요.
감염된 사람이나 옷 또는 침구와 접촉할 때 발생하고요. 또 여름철에 온 발생이 가장 많이 생깁니다. 네, 직접 접촉에 의해서 직접 접촉은 이제 옴에 걸린 사람이 몸과 몸을 부딪혀서 손에 손으로 옮겨가는 거고요. 그거 외에도 오염된 의복, 침구류, 수건, 혈압계, 체온계와 같은 간접 접촉에 의해서도 충분히 여기는 감염이 돼요. 전신에 가려움증이 발생하고 특히 야간에 심하죠. 이유는 온벌레가 진드기벌레잖아요. 야행성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대상자뿐만 아니라 가족, 동거인, 용양보호사도 전파가 굉장히 잘 되기 때문에 동시 치료를 권장합니다. 자, 다음은 이제 응급처치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응급처치도 크게 두 파트예요. 하나는 상황별 대처. 이런 응급사항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나요? 그 다음 또 하나는 심폐소생술. 그래서 심폐소생술에 관한 방법, 자동심장 충격기 사용, 요렇게가 이제 응급처치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자, 첫 번째 상황인 질식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상황. 이 질식에서는 어떤 상황이 나타나나요? 그 다음 대처는 어떻게 하나요? 이 순서로 집필이 되어 있어요. 저도 요약 정리를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질식이라는 상황을 어떻게 뭘 보고 알 수 있나요? 기도폐색이 발생하며 목을 딱 조른다는 자세를 하면서 숨을 쉴 수가 없기 때문에 괴로운 표정을 짓게 됩니다. 또 갑작스러운 막 기침을 할 수도 있고 때때로 숨을 쉴 때 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도 해요. 갑자기 의식이 있고 숨도 쉬고 있다면 자, 질식 자체가 부분 질식이 있고 완전 질식이 있어요. 네, 전체 완전. 예. 그래서 만약에 부분적으로 질식이 됐다면 의식도 좀 있고 숨도 쉴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기침. 예, 그 대상자한테 기침을 먼저 해서 뱉어내도록 격려하는 것 이상을 행동할 수 없다. 왜? 아주 의식이 있으니까요. 이거를 해서 안 된다면 이제 그때 하임리법으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장 먼저 질식 대처법이 뭐냐고 사실 물어본다면 아예 기침을 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포인트고 제일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만약에 의식을 잃고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다든지 숨을 쉬지 못한다면 즉시 119에 신고해야 돼요. 자, 이제 기도폐색이 확인됐어요. 기침을 하게 했어요. 안 나왔어요. 자, 다음 이제 합리법으로 들어갑니다. 숨이 안 쉬어지세요 라고 물으면서 대상자 뒤에 딱 쓰셔서 자, 위치는 배꼽과 명치 중간에 주먹진 손을 감쌉니다. 그래서 양손으로 엄지와 검지 쪽이 이 배꼽과 명치 부분에 닿게 하신 상태에서 윗부분으로 후상방으로 힘차게 밀쳐 올립니다. 후상방으로 하셔야 외악 하고 밖으로 포물선을 그리면서 토해낼 수 있는 거죠. 한 번에 이물질이 빠지지 않는다면 나올 때까지 반복 시행을 해주셔야 되고요. 질식이 지속되고 의식을 잃어버렸다면 천천히 바닥에 눕히신 상태에서 119에 신고 동시에 심폐소생술을 진행해 주셔야 됩니다. 네, 여기까지 가지 않아야 될 텐데 네, 상황만 상상해도 아찔합니다. 네. 자, 두 번째는 급성 저혈압입니다. 네, 이건 신설 내용이에요. 이전에는 요 급성 저혈압이 없었거든요. 자, 그럼 급성 저혈압이라고 하는 것은 혈압이 과도하게 낮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기관과 조직에 충분한 혈액순환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걸 일으키는 상황이 대량 출혈이 됐다든지 그렇죠? 심근경색 아시죠? 심장의 근육이 갑자기 경색 딱딱하게 굳어서 심장 멎이는 거죠. 그다음 심한 감염증일 때 쇼크가 올 수 있어요. 사실 쇼크가 급성 저혈압과 거의 비슷하거든요. 쇼크일 때 혈압이 막 뚝뚝뚝 떨어지니까 예, 이런 상황에서 주로 발생하는 거고요. 피부색이 하얗게 파랗게 혈액순환이 안 되잖아요. 손발이 싸늘해지고 또 상상하니까 너무 무서워요. 네, 제가 간호사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런 연구상 얘기 들으면 가끔 가슴이 울렁울렁일 때가 있어요. 예, 막 스쳐 지나가는 장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 호흡수가 증가하고 혈압은 낮아지고 맥박은 또 막 상승해요. 그래서 혈압이 90에서 60 이하로 확 낮아진다든지 원래 90, 60까지는 정상입니다. 이 아래로 낮아지면 저혈압으로 떨어지는 거거든요. 또는 맥박수가 아까 막 상승한다고 그랬잖아요. 보통 분당 60에서 100번의 맥박을 뛰는데 맥박수가 100회 이상으로 확 올라가요. 그럼 이제 저혈압에서 쇼크까지 막 넘어가는 상황을 우리가 의심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 즉시 119에 신고해서 도움 요청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쇼크 자세를 좀 취해주기 위해서 천장을 바라보게 똑바로 눕혀주시고요.
자, 당연히 대량 출혈 때문에 발생하는 급성 저혈압이라면 출혈에 대한 응급조치를 취해주셔야 됩니다. 그건 나중에 출혈 파트에서 또 한 번 나오니까 요거 다음 장면에서 확인할 거고요. 자, 입에서 만약에 혈액이나 토사물이 밖으로 흘러나온다면 그럼 고개를 옆으로 돌려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토사물이나 혈액이 입 밖으로 흘러나가서 기도로 넘어가는 막을 수 있습니다. 고개를 옆으로 돌리지 않고 천장을 똑바로 쳐다보고 있다면 토사물이나 혈액이 뻥 뚫린 기도로 다 넘어가요. 그럼 이게 질식의 우려라든지 더 큰 응급상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밖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도록 고개를 옆으로 돌린다. 자, 이제 똑바로 누운 자세에서 발 아래에 베개나 이불을 받쳐서 다리가 30cm 정도 올라가게 해라. 이게 쇼크 자세입니다. 네, 하체, 머리보다 하지가 상승되게 한다면 중력을 이용해서 혈액이나 산소가 뇌로다가 공급될 수 있게 도와주는 방법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쇼크 자세가. 그 다음에 자동 혈압계가 있다면 신속하게 혈액과 맥박을 측정해라. 왜? 어떻게 90과 60 이하로 떨어지고 어떻게 맥박수가 100회 이상이 올라가는지를 측정해보고 싶다면 자동 혈압계가 있으면 돼요. 없으면 어쩔 수 없지만 자동 혈압계는 꼭 굳이 의료인이 사용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커프 감고 버튼만 누르면 측정이 되니까. 중요한 건 혈압계가 있냐? 중요한 건 혈압의 저혈압 숫자를 아냐? 맥박이 얼마 이상 올라간 문제인 걸 아냐? 이 정상 수치만 알고 있다면 사실 누구나 대처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왜? 응급 대처는 꼭 의료인이 하라는 법은 없어요. 사실 현장에 있는 분들이 우선순위가 되는 게 응급처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잘 익혀두시면 언제든지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물이나 음료식을 절대 주어서는 안 됩니다. 왜? 의식이 없다면 꿀떡 삼키는 게 안 돼요. 그럼 여기도 맨날 열려있는, 뻥 뚫려있는 기도를 통해서 음식이나 물이 넘어간다면 더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질식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자, 이제 다음 응급사항 볼게요. 네, 다음은 출혈입니다. 확실히 간호사인 게 티가 좀 나실까요? 네. 네, 또 의학 간호학 파트가 들어오니까 또 이게 자신감이 막 뿜뿜 막 올라갑니다. 네, 복지 파트 할 때보다 훨씬 더 신나거든요, 사실. 아는 이야기도 많고, 또 근거가 타당한 이야기 예시를 막 들어가면서 할 수 있으니까. 자, 그럼 출혈이라고 하는 건 아까 있었죠. 급성저혈압에 만약에 대량 출혈이라면 출혈에 대한 대처를 먼저 해야 된다. 예. 자, 몸 안에 성인 기준으로 5리터의 혈액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1리터 이상의 출혈이 발생한다면 예, 아주 응급한 생명의 위험을 초래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출혈량이 적다면 간단한 지혈로 상황은 종료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지혈을 시도하실 경우에는 장갑을 반드시 끼는, 왜? 우리 조금 전에 감염에서 했죠. 혈액의 노폐물이나 미생물이나 균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네, 이 혈액을 만질 때는 절대 맨손을 만지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장갑. 어쩔 수 없이 맨손 사용했다 하더라도 비누와 물로 반드시 깨끗이 씻어서 네, 감염의 위험으로부터 조금 피해 가셔야 됩니다. 자, 대처는 이 또한 즉시 도움을 요청하셔야 되고 장갑을 착용하고 출혈 부위를 노출하신 상태에서 만약에 출혈량이 좀 적다면 그렇다면 멸균 꺼즈를 활용해서 상처를 압박해 주시면 되고 출혈량이 너무 많은데요. 꺼즈를 안 될 겁니다. 깨끗한 수건이나 옷을 활용해서 이 또한 상처를 압박하셔서 압박에 의한 지혈을 먼저 시도하셔야 되고 자, 출혈이 너무 많거든요. 그럼 두 번째 패드를 계속 덧대서 압박을 진행해 주시는데 이때 맨 앞에 덮었던 첫 번째 패드 자체가 출혈량이 많아서 다 축축하다고 빼내고 또 올리고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첫 번째 건 그냥 두시고 그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덧대어서 압박을 지속시켜 주시면 됩니다. 만약 쇼크가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아까처럼 다리를 높여서 쇼크 자세로 만들어 주시고 다행히도 출혈이 멈췄다면 상처 부위에 드레싱을 해주시면 돼요. 드레싱 소독이죠. 이제 꺼주 붙이고 네, 테가덤 보통 테이프 네, 의학에서는 테이프라고 안 하니까 예, 그 꺼즈를 붙일 수 있는 그죠? 종이 재질 같은 그런 부분들을 이용하셔서 딱 예, 마감을 해주시면 그러면 이제 출혈량이 늘어나는 걸 막을 수 있겠죠. 자, 네 번째는 경련입니다. 뇌세포의 비정상적 자극으로 몸의 근육이 비자발적으로 수축하는 증상을 경련입니다. 이렇게요. 노인에게서 일어나는 경련은 위중한 질병에서 보통 발생합니다. 뭐 아이 같은 경우는 열경련을 할 수도 있고 막 이런데 노인이 경련을 하신다. 그건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위중한 질병의 상황이에요. 보통 치매 말기에도 많이 하시고요. 항경련제 복용하고 계신 분들도 경련은 일어납니다. 자, 요양보호사가 해야 할 유일한 조치는 병원으로 신속한 후송을 돕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예요. 그래서 언제까지 모든 응급처치가 마찬가지겠지만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상황을 잘 대처하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경련을 멈추기 위해서 이 무언가를 입안에 넣거나 손가락을 넣거나 약을 먹여 절대 그런 시도는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119에 신고해서 도움을 요청하시고 주변에 뾰족한 물건뿐만 아니라 위험한 물건들은 싹 치워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경련을 하시면서 온몸을 다 움직이기 때문에 그 위험한 물건에 의해서 상처가 나고 출혈이 생기고 이런 위험성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다음 경련이 발생한 시각을 기록해둔다. 보통 병원에 가면 몇 분 동안 하셨습니까? 이런 질문을 좀 하실 거예요. 그래서 지속 시간에 따라서 뇌 손상 우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감지할 수 있기 때문에 경련이 시작이 되시면 멈추는 시간까지 보통 몇 분을 했는지를 우리가 기록을 좀 해두시고요. 자, 대상자를 바닥에 눕히시고 베개를 받쳐서 머리 손상을 보호해 주십니다. 자, 숨이 멎는 거예요. 사실 경련은요, 죽었다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보통 사람은 5분 안에 죽었다 깨어나도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아요. 그게 심폐소생술이 4분에서 6분에 소생시키라는 이유와 같거든요. 그래서 경련도 멈추면 다시 정상 돌아가시는데 멈춰있는 기간 동안에는 호흡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호흡을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상의는 다 느슨하게 풀어줘요. 하의도 마찬가지죠. 벨트 풀고, 지퍼 풀고, 단추 풀고, 여자분 같은 경우 무릎 브래지어 같은 거 다 풀어주시고, 남자분 넥타이 이런 거 다 제거해 주셔야 되고요. 그다음 고개를 가만히 옆으로 돌려라. 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경련을 하시는 사이에 꿀떡 이렇게 침이 난 걸 삼킬 수가 없어요. 뇌가 멈췄으니까. 그럼 항상 열려있는 기도를 통해서 또 이게 침이나 이런 부분이 넘어가면 질식의 우려를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고개를 옆으로 돌려서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게 도와주시면 됩니다. 자, 경련을 멈추기 위해서 억제를 시도하시면 안 되고요. 입에 무언가를 물리는 행위, 앞에 나왔죠. 손가락을 넣는다든지 뭘 물린 이런 행위는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물이나 음식을 절대 여기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열려있는 기도를 통해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이죠. 자, 다음은 약물 중독입니다. 갑작스럽게 구토를 하거나 또는 호흡이 불안해지거나 의식이 흐려지는 등의 변화가 발생한다면 이건 약물 중독을 좀 의심할 수 있어요. 또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 약병원에 내용물이 막 쏟아져 있다든지 또 이상 화학약품 냄새가 난다든지 이런 정황을 발견하셨다면 약물 중독을 의심하셔야 됩니다. 자, 119에 신고하고 즉시 도움을 요청하셔야 되고 만약 의식이 없는 상황이라면 천장을 바로 보는 자세로 일단 눕혀주셔야 돼요. 이 또한 입에서 거품이나 토사물이 나온다면 천장을 쳐다보고 똑바로 누운 자세에서 고개는 옆으로 반드시 돌려줍니다. 자, 119 구급대원이 올 때까지 대상자 곁에서 상태 변화를 면밀히 관찰하셔야 되고 복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있다면 용기째 11 대원이 아니죠. 119 119 대원에게 전달하셔서 그 용기의 내용물을 보고 이제 위세척을 통해서 해독 작용을 하셔야지만 돼요. 그래서 어떤 걸 드셨는지에 따라서 위세척할 때 내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건 무엇을 먹고 중독이 됐을까요? 이걸 찾아내시는 게 또 하나의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자, 다음은 화상입니다. 치료 방법은 손상 부위와 넓이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종합적인 판단에 따라 119에 신고할 것인지 또는 간단한 응급처치를 취할 것인지 좀 결정해 주셔야 돼요. 손상 부위 굉장히 중요해요. 깊이도 되게 중요하고요. 화상 차트가 따로 있거든요. 이게 퍼센테이지에 따라서 어떻게 대처할 거냐, 위중한 상태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얼굴이나 관절이 접히는 부위의 화상은 전문적인 치료를 요구한다. 화상 중에서 제일 무서운 화상이 기도 화상이죠. 코와 입을 통해서 열기가 들어갔거나 흡입됐을 때 기도를 폐색시킬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데가 다 멀쩡해도요. 얼굴 쪽으로 숨쉬는 구간에 화상을 입었다면 굉장히 응급 상황입니다. 또 관절이 접히는 부위는 여러분 배에 화상 입는 것보다 손가락 마디 안에 화상 입는 게 훨씬 더 위험해요. 그 이유가 관절이 접히는 부분에 화상을 입는다. 그럼 피부가 짧아질 거고요. 장애를 남깁니다. 그래서 손가락, 발가락, 관절, 생식기 이런 부분에 화상을 입는다는 건 그건 단순히 우리가 응급처치로 끝날 일이 아니에요. 반드시
전문적인 그냥 병원도 아니고 화상 전문 병원에 가셔서 전문가에게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장기 후유증을 덜 남기는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대처에 장갑을 착용하시고 화상 부위에 얼음이나 얼음물을 직접 대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네. 그 다음에 간장, 기름, 된장, 핸드크림 절대 바르지 않아요. 화기가 제거되게 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에 이런 걸 바른다면 화기가 밖으로 배출되는 걸 차단해서 더 위험한 상황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고요. 반지와 팔찌와 귀고리 등이 있다면 신속하게 미리 벗겨낸다. 부종이 일어나서 안 맞을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부종 일어나기 전에 빨리 제거를 시켜주셔야 되고. 자, 화상이 경미하다면 멸균 드레싱을 실시한다. 예, 그러나 화상이 어느 정도 심한지 모르겠다면 그땐 반드시 병원 진료를 받으셔서 그 상황에 맞게 치료가 도입이 되셔야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응급 상황이에요. 네, 뭐 전체가 마지막은 아니고요. 우리가 응급처치 지식부터 쭉 이어오는 7개의 상황 중에 마지막 하나, 골절이거든요. 그래서 손상 후 스스로 움직이기 어려울 정도로 심한 통증이 있거나 외형상 변형이 관찰된다면 우선적으로 골절을 의심하고 관련된 응급조치를 취해 주셔야 됩니다. 자, 대처는 119 여기도 신고해서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시고 중요한 건 네, 스스로 움직이지 않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119가 올 때까지 옆에 지켜주시면 돼요. 그럼 119가 와서 예, 이 골절된 부분이 손상되지 않게 알아서 응급조치를 촥촥촥 해가지고 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옆에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한 거고요. 자, 또 골절이 되시면 손상 부위에 부종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반지나 팔찌 같은 것들이 있다면 미리 벗겨주시는 걸 권장하겠습니다. 또 만약에 골절인지 아닌지 구별하기 어렵다면 그때는 그냥 병원 진료를 받도록 권장해요. 그래서 엑스레이를 찍거나 또 조금 더 미세한 골절을 보고 싶다면 CT를 통해서 골절 진단을 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자, 이제 응급처치의 마지막 파트예요. 심폐소생술. 순서가 좀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가 빠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요 내용들은 좀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일단 순서대로 보자면 반응 확인, 도움 요청, 호흡 확인, 가슴 압박 시행. 네. 뭐 들어봤는데 없는 거 있죠. 네. 인공호흡은 딱 빠졌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대로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이제 간소화를 좀 시켰고 우리가 가슴 압박 소생술만으로도 사실은 응급처치에 효과가 있기 때문에 굳이 인공호흡을 하면서 해야 되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좀 이번 교재에서는 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딱 순서대로 나열하시고 이렇게 하면 반응 확인, 도움 요청, 호흡 확인, 가슴 압박 이런 순서로 진행해 주시면 되거든요. 자, 그럼 각 단계의 주의점을 보자면 자, 반응 확인은 양쪽 어깨를 살짝 두드리면서 괜찮으세요? 라고 질문을 하면서 반응을 확인합니다. 자, 이제 반응이 없네요. 그죠? 질문에 답도 없고요. 그렇다면 도움 요청을 하시면서 119 신고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질문에 반응이 없고 정상적인 호흡이 없다면 즉시 큰 소리로 주변 사람에게 119 신고해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시고 아무도 없다 주변에 예 그럼 직접 119에 신고하셔야죠. 그러니까 신고 전화를 끊지 않고 상담 요원의 지시에 따라서 예 따라가시면 돼요. 뭐 요즘 핸드폰이 다 있으니까 그 자리에서 신고하고 구급대원 상담하시는 분이 이제 내용들을 알려주시면 또 그거에 맞춰서 대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호흡 확인에 들어가는데 환자의 얼굴과 가슴을 10초 이내로 관찰해서 너무 오래 의아해서 지체하다가 응급처치할 시간 놓쳐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시간은 길게 주지 않습니다. 그럼 얼굴과 가슴을 어떻게 관찰하는 거냐? 대상자의 얼굴에 내 얼굴을 갖다 대시면 돼요. 네, 볼 뺨을요. 그래서 그분의 코와 입에서 입김이나 콧김이 느껴지는지 확인하시고 가슴은 눈은 가슴 쳐다보면 됩니다. 그래서 가슴이 오르락 내리락을 한다면 숨을 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뺨에서 느껴지는 코와 입의 입김도 콧김도 없고 눈에 가슴에서 오락내리락 하는 것도 보이지 않는다면 호흡 없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확연히 구분이 안 되신다면 전화 통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과정은 의료인이 아니면 조금 정확히 평가가 어려우세요. 그럴 때는 구급상황 요원이 전화를 통해서 잘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 지시에 따라 확인하시면 누구나 충분히 다 하실 수 있어요. 예,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슴 압박에 들어갑니다. 바닥이 평평한 곳에 등을 대고 눕히셔야 돼요. 침대 바닥으로 내려오셔야 됩니다. 평평하지 않은 곳에서 하면 스프링 때문에 눌러도 가슴 압박이 힘을 받지 못해요. 그래서 무조건 평평한 딱딱한 곳에 눕히시고 자 흉골을 2분의 1로 나눠서 아래쪽 절반 부위에 깍지를 낀 두 손이 손바닥 뒤꿈치를 댄다. 그 손가락이
닿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골절이 일어납니다. 어쩔 수 없이 골절이 일어난 상황을 맞닥뜨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일부러 골절을 시킬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깍지 딱 끼셔서 손 뒤꿈치만 이 흉골 아래쪽 절반 하단부에 닿게 하시고 손가락이 가슴에 닿지 않도록 하시면서 양발을 쭉 편 상태로 전체 체중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성인은 분당 100에서 120회의 속도로 약 5cm의 깊이로 강하고 빠르게 눌러주시면 돼요. 횟수는 이제 몇 번을 그런 건 안 나옵니다. 왜 인공을 없앴기 때문에 횟수에 제한이 있나요? 누를 수 있을 만큼 계속 눌러주시면 되는 거죠. 힘들면 다른 사람이 또 교체를 진행하시면 되고요. 예. 자, 그럼 다음 화면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가슴 압박을 진행하시다가 예, 환자가 소리를 낸다든지 또는 이제 움직임이 있다든지 호흡이 회복됐다든지 예, 이렇게 된다면 그러면 이제 회복 자세로 돌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호흡이 회복됐다면 옆으로 눕혀서 기도가 막히는 것을 예방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똑바로 눕혀서 가슴 압박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회복이 됐다면 옆으로. 그래서 요거는 이따 아래 그림에서 한번 확인할게요. 그다음 환자의 반응과 정상적인 호흡이 없다면 재발한 겁니다. 그럼 다시 또 눕혀놓고, 예, 뭐, 가슴 압박 인공을 다시 시작한다. 예, 인공은 많이 되는데. 네. 네, 제가 책이 없는 걸 가져온 건 아니에요. 책에도 사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편되면서 앞뒤가 좀 안 맞는 내용들이 있어요. 뭐 하실 수 있다면, 사실 인공만 할 수 있다면 하는 게 네, 뭐 나쁘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책에서는 가슴 압박까지만 나왔으니까 얘는 좀 빼도 되는 문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발 한 것이라면 예, 가슴 압박을 다시 시작해 주셔도 좋겠고 인공을 하실 수 있다면 또 하셔도 좋고 가끔은 단어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전체적인 흐름을 깨고 있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해요. 왜냐면 저도 책을 집필해 봤고 문제집을 만들어 봤지만 사람은 언제나 또 실수하기도 합니다. 예, 그리고 좋은 의도에서 이걸 한 거지, 막 사람을 혼동시키게 하는 건 아니니까, 사실 약간의 이런 혼동 부분이 있을지언정 전체적인 의미를 파악해보자면, 재발했다면 다시 하라는 말이잖아요. 그럼 거기에 좀 우리가 이렇게 비판하고 비난하고 이걸 바라볼 필요는 없어요. 아, 저도 이거 예, 우리 표준교재 개편하시는 분들 많이 토닥이고 싶어요. 이거 만들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거든요. 위로해주고 싶은 거. 그러니까 이런 건 의미 하나만 파악합니다. 만약에 재발이 됐다면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시작해라. 이런 의미로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심폐소생술의 단계를 표준교재 그림으로 좀 이렇게 예, 나와져 있죠. 그래서 가슴 압박 하실 때 이렇게 가슴 압박을 해주시는 거고, 예, 그 다음에 회복 자세. 그래서 회복 자세 아까 옆으로 눕혀라. 그래서 회복 자세를 옆으로 돌리는데 요체 한 번만 기억합니다. 우측입니다. 옆은요, 좌측에도 있고 우측에도 있어요. 근데 우리 교재에는 우측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그냥 옆으로 눕혀라라고 했지만 현장에서는 대부분 다 우측에 합니다. 그러니까 심장이 일자로 똑바로 누워서 생긴 게 아니라 옆으로 한쪽으로 기울어 있기 때문에 오른쪽을 쳐다보고 눕혔을 때 심장이 덜 눌려서 호흡이 조금 더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통 호흡이 불편할 때 이렇게 우측으로 자세를 바꿔줍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하나가 될 것 같은데요. 네, 자동심장 충격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동심장 충격기를 사용할 때도 요 순서가 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뭐부터 하셔야 되냐면 전원을 켠다. 예, 그 다음 패드를 붙인다. 리듬을 분석한다. 네, 그 다음 심장 충격을 시행한다. 충격을 진행한다. 네, 그 다음에 하나 더 하자면 즉시 심폐소생술을 다시 시작한다. 요런 단어들을 먼저 좀 기억하세요. 예전에 시험 문제도 심폐소생술의 단계, 자동 심장 충격기 사용의 단계 이런 문제를 글씨, 그림 정말 많이 냈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순서가 거꾸로 되면 전원을 켜지 않고 패드를 부착해서 아무리 해봐야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단계는 올바른 순서도 사실 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출제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게 전원을 켜는 건데 누가 쓰는 겁니까? 반응과 정상적인 호흡이 없는 심정지 대상자에게만 사용합니다. 만자 되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 이런 문제 나왔을 때 되게 많이 틀려서 오시는 경우가 뭐냐면 의식이 없는 환자는 사용한다. 틀렸습니다. 의식이 없는 환자를 쓰란 얘기가 없어요. 딱 하나예요. 심정지 대상자. 예. 선생님들 의식이 없다고 숨을 안 쉬는 걸까요? 의식이 없다고 심장까지 멎었을까요? 그건 아니거든요. 오로지 심정지 대상자에게만 사용한다 글자 외에는 어떤 걸 갖다 붙여도 싹 다 오답입니다. 정말 심장이 뛰지 않는 사람한테만 전기 충격을 줘야 되니까요. 그다음 심폐소생술 한참 하고 있을 때 자동 심장 충격기가 도착하신다면 지체 없이 바로 적용하셔야 돼요. 뭐 한 타임만 좀 쉬었다 할게요. 이런 게 아니라 바로 왜 사람이
심장 압박을, 가슴 압박을 하는 것보다 이 기계가 더 똑똑해요. 그래서 전기 충격도 적당히 주고 속도도 다 잡아줄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지체하지 말고 바로 적용하는 걸 우리가 진행해 주셔야 되고, 자, 패드를 부착해요. 하나는 오른쪽 빗장뼈가 쇄골이죠. 네, 여기입니다. 쇄골 아래. 그 다음에 두 번째 패드는 왼쪽 젖꼭지 아래 중간 겨드랑이 선. 여기가 두 번째죠. 그래서 글씨로 설명하면 오른쪽 빗장뼈 아래에 왼쪽 젖꼭지 아래 중간 겨드랑이 선이라고 나와 있어야 정답이고, 그림으로 표현한다면 이렇게. 어디가 1패드, 2패드인지 붙여주지 않아도 되겠죠? 네, 왜? 여기 붙여있으면 오답이고, 여기 붙여있으면 오답이고, 여기 두 개 붙여있으면 오답이고, 아래 두 개 붙여있으면 또 오답이잖아요. 정확하게 이 글씨대로 패드를 부착했던 보이시는 그림을 찾아주셔야 패드 부착 부위가 정답입니다. 자, 이제 패드를 부착하셨다면 네, 심장 리듬 분석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분석 중입니다 라는 음성 지시가 나와요. 그때는 심폐소생도 멈추셔야 되겠죠. 왜? 분석 중입니다 하는데 그때 또 막 이제 눌러주시면 예, 그럼 분석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손을 딱 떼시고, 그 다음 심장 충격이 필요하다면 심장 충격 버튼이 깜빡입니다. 깜빡. 그럴 때 심장 충격 버튼을 누르시기 전에 나도 떨어져야 되고 다른 사람들도 떨어지세요 라고 확인하셔서 전기가 나한테 넘어오지 않게끔 이렇게 하신 상태에서 심장 충격을 진행을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그렇다면 즉시 가슴 압박을 다시 시작합니다. 심장 충격기는 2분마다 심장 리듬을 반복해서 분석할 거고요. 심장 충격기의 사용이나 심폐소생술의 시행은 119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지속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하시면 네, 모든 개념의 응급이나 감염을 정리했어요. 이제 문제 같이 풀어보시면서 조금 얼마나 이해했는지도 점검해보시고, 네, 또 이제 문제 유형도 한번 파악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 풀러 가도록 할게요. 자, 1번. 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대피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마른 수건으로 입을 감싼다. 2번. 숨을 깊이 들이마시며 대피한다. 3번. 화재 장소의 반대 방향 비상구로 이동한다. 4번. 화재가 발생한 장소의 방화문을 열어놓는다. 5번. 허리를 펴고 양손으로 벽을 짚으며 이동한다. 네, 정답은 3번이죠. 마른 수건이 아닌 젖은 수건 입을 감싸시는 게 좋고요. 네, 들이마시면서 대피한다. 아니, 가리고 가시면 돼요. 들이마시면 막 안 좋은 공기가 흡입되는 거잖아요. 당연히 화재 장소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셔야 되겠죠? 화재 장소 방향 들어가실 수는 없으니까요. 방향은 열어놓으면 안 돼요. 닫아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허리를 펴고 양손으로 벽을 짚은 게 아니라 한 손은 코와 입을 가리고 나머지 한 손으로 벽을 짚으면서 이동하시면 됩니다. 자, 2번.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화기를 사용하는 순서로 옳은 것은, 자, 제 시간 드릴 테니까 한번 찾아주세요. 자, 정답은 3번입니다. 첫 번째, 이게 1번이죠. 안전핀을 뽑는다. 그쵸? 불 쪽을 향해 노즐의 방향을 잡고요. 네, 그 다음에 3번. 네, 이거 누르는 거죠, 이제. 그죠? 네. 그렇게 하면 4번, 네, 분서가 팍 되는 거죠. 그래서, 가, 다. 그렇죠. 요렇게 3번 순서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다음 3번. 지진이 발생한 경우에 대비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흔들림이 잠시 멈추면 출구를 잠근다. 2번. 흔들리는 동안 탁자 위로 올라간다. 3번. 학교 운동장이나 공터로 이동한다. 4번. 건물 밖으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한다. 5번. 깨지기 쉬운 유리그릇은 높은 곳에 둔다. 정답은 3번입니다. 흔들림이 멈추면 출구를 열어서 탈출에 대한 부분들 좀 고민하셔야 되고, 탁자 위로 올라가면 안 되죠. 밑으로 내려가서 탁자 다리 잡고 딱 머리 보호하고 계셔야 되고요.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을 이용하셔야 되고, 깨지기 쉬운 유리 같은 경우에는 네, 절대 높은 곳에 두시면 안 됩니다. 다음은 4번입니다. 감염 예방을 위한 일반적 원칙으로 옳은 것은 1번. 기침, 콧물이 있는 경우에 민감한 대상자와 접촉해도 상관없다. 2번. 대상자와 접촉 전은 손 씻기가 필요하지 않다. 3번. 대상자의 눈, 코, 구강은 청결하지 않아도 된다. 4번. 질병관리청의 방역 지침은 필요한 사항만 따른다. 5번. 예방접종을 통해 대상자의 면역 기능을 향상시킨다.
네, 정답은 5번입니다. 이런 콧물 기침 있을 때 민감한 대상 접촉하시면 안 돼요. 예, 그럼 민감한 대상자 감염됩니다. 손 씻기 반드시 하셔야 되고, 청결하셔야 되고, 필요한 상황이 아닌 모든 상을 철저히 잘 준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자, 5번. 오염된 물질이 바닥이나 침구, 옷 등에 묻은 경우 감염 전파 위험을 줄이기 위한 환경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맨손으로 처리해도 된다. 2번. 경우에 따라 비닐 장갑을 착용하는 것이 적당하다. 3번. 혈액이 묻은 경우 주방세제와 물을 1대9로 희석해서 사용한다. 4번. 체액이 묻은 유리는 일반 쓰레기로 처리한다. 5번. 심각하게 오염되었다고 판단된 옷은 삶는다. 자, 요 내용을 제가 요점 정리에서 따로 하지 않았어요. 예, 그런데 문제를 만들다 보니까 빠졌지만 이건 문제 좀 다뤄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거 만든 문제거든요. 네. 자, 1번 왼손 안 되죠. 장갑을 먼저 착용하셔야 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비닐 장갑이 아닌 고무 장갑을 착용하는 게 적당하다고 합니다. 비닐 장갑은 조금 더 안전하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염된 물질의 바닥, 침구, 옷 이런 거 관리하다 보니까 그다음에 혈액이 묻은 경우에는 주방세제가 아니라 협액제인 낙수화물을 1대9로 혼합한 용액을 사용해요. 그리고 체액이 묻은 유리는 일반 쓰레기로 분류할 수 없어요. 예, 또 따로 분류를 하셔서 오염됐기 때문에 감염 쓰레기로 이제 일반 다른 쓰레기로 분류를 하셔야 되고요. 예, 여기 나온 심각하게 오염된다고 판단한 옷이나 친구는 쌀거나 살균 포백제를 사용해 세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에요. 요런 것도 감염에 대한 좀 지식이 더 플러스가 되는 부분이고요. 꼼꼼히 보지 않으면 살짝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가르치는 간호사인 저도 이런 부분 그냥 훅 지나가면 그러면 인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혹시나도 보시면서 앞에서 요점 정리를 다루진 않았지만 만약에 좀 제가 필요하다고 해서 문제를 만들어 온 거니까 선생님들도 기억이 안 나신다면 기억이 잘 나시고 확인이 되면 괜찮습니다. 근데 혹시 이렇게 의문이 든다면 651페이지의 표 내용을 한번 조금 더 꼼꼼히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자, 6번. 프로그램을 하던 대상자가 쓰러지면서 몸이 뻣뻣해지고 침을 흘릴 때 대처 방법은 1번 머리를 뒤로 젖힌 후 몸을 꽉 잡는다. 2번 안전한 곳으로 옮겨서 항경련제를 복용한다. 3번 입에 손수건을 물려준다. 4번 즉시 하임리법을 실시한다. 5번 얼굴을 옆으로 돌려눕히고 관찰한다. 네, 정답은 5번이지요. 네. 자, 얼굴을 옆으로 돌려 눕히셔야지만 침이나 이물질이 기도로 넘어가는 걸 막아줄 수 있어요. 몸 잡지 않습니다. 항경련제 경련할 때 아무것도 안 먹여요. 그쵸? 네. 물려서도 아니 되옵니다. 하임리법이라고 하는 건 지식의 대처이기 때문에 경련 대처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7번. 뜨거운 물을 손에 쏟아 화상을 입은 대상자의 응급처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물집이 생기지 않도록 압박붕대를 감는다. 2번. 화상부에 수돗물을 세게 틀어준다. 3번. 화상부에 감각이 있는지 확인한다. 4번. 손에 부종이 생기기 전에 찬물에 담근다. 5번. 화상부에 연고를 바른다. 네, 정답은 4번입니다. 화기제거법이거든요. 사실 조금 고민을 했었어요. 왜냐면 우리 책이 개편되면서 화기제거법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거든요, 지금. 근데 원래 이게 맞아요. 네. 화상 입으시면 화기제거를 먼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손 같은 경우에는 찬물에 이렇게 담가서 수포가 올라오냐 올라오지 않냐 화기를 제거하고 나면 1도인지 2도인지 확인할 수 있거든요. 전 책에는 이 내용이 있는데 개편되면서 화기제거법을 그냥 딱 빼버렸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이게 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좀 고민하다가 그냥 해야 되겠다 이러고 가지고 온 거고요. 자, 압박붕대 아니요. 화장부에 뭐 이런 거 막 압박붕대 감지 않아요. 그렇죠? 세게 수돗물 틀면 또 다 벗어지니까 수돗물이 자극에 압력에 의해서 벗어지지 않게 담궈 주시는 거고 감각이 있는지 만지면 안 되죠. 또 만져도 안 되고 뜨거운 거 찬 거 들이대도 안 되고 연고 안 돼요. 아무것도 바르지 않아요. 바르는 순간 화기가 제거되지 못하게 막을 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건 다 제해 주셔야 됩니다. 자, 다음 갈까요? 자, 8번.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대상자에게 시행하는 심폐소생술 단계로 옳은 것은? 이건 제가 읽으면 헷갈리니까 우리 선생님들 한번 찾아보세요. 자, 정답 공개하겠습니다. 네, 어렵지 않게 찾으셨죠? 아까 반응 확인하고
도움 요청 119 신고하고 호흡 확인 10초 이내 빨리 하고 가슴 압박 들어간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간소화됐습니다. 네, 자 다음이요. 9번. 심폐소생술을 할 때 가슴을 압박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압박 시마다 위치는 변경되어도 상관없다. 2번. 압박의 힘을 높이기 위해 손가락은 가슴에 닿게 한다. 3번. 분당 100에서 120회의 속도로 대상자를 가슴을 누른다. 4번. 3cm 깊이로 가슴을 눌릴 정도로 압박한다. 5번. 복장뼈 하단에 칼돌기를 압박한다. 자, 정답은 3번입니다. 분당 100에서 120회로 압박 깊이는 5cm. 예, 위치 바꾸지 않아요. 예, 손가락 가슴에 닿게 하시면 안 되죠. 손가락 떼어서 손 뒤꿈치로만 어디에? 흉골 하단 2분의 1 지점에 복장뼈 그 흉골 하단에 칼돌기가 있어요. 압박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 복장뼈의 칼돌기 위 흉골 2분의 1 지점 그 부분이 압박 부위가 정확하셔야 되거든요. 네. 자, 그다음 다음 문제 갈게요. 10번. 심폐소생술을 할 때 압박 자세로 옳은 것은? 네. 그림 한번 보시고 정답 찾아주세요. 네. 어렵지 않으셨죠? 네. 1번입니다. 이렇게 딱 무릎 딱 꿇고 팔꿈치 쫙 펴서 수직이 딱 돼서 손가락 딱 띄고 있잖아요. 아, 네. 너무 마음에 들어요. 네. 1번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대상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할 때 자동심장 충격기인 자동제세동기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전기 충격이 전달될 때 대상자를 붙잡아 지지한다. 2번 10분 간격으로 심장 리듬을 분석한다. 3번 심장 리듬 분석 중에는 대상자에게서 손을 뗀다. 4번 전기 충격을 전달하고 나서 2분 후에 가슴 압박을 다시 시작한다. 5번 전원격이 심장 리듬 분석, 전극 패드 부착, 제세동 순서로 사용한다. 네, 정답은 3번입니다. 분석 중에는 손을 떼고 계셔야 분석을 정확히 할 수 있습니다. 자, 전기 충격될 때 붙잡으면 안 되죠. 나도 떨어지고 주변도 떨어지세요. 2분 간격으로 분석을 시작합니다. 전기 충격을 전달하고 났다면 지체하시면 안 돼요. 2분 후가 아니라 바로 즉시 가슴 압박을 시작하셔야 되고 자, 자동심장 충격기 사용 순서는 전원켜기, 패드 부착, 심장 리듬 분석, 전기 충격인 제세동 이 단계로 진행이 되지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네, 네, 막 마음이 좀 시원섭섭하면서 네, 대견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1강부터 혹시 14강까지 영광으로 계속 들으셨던 구독자 선생님들 혹시 계실까요?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예, 함께 달려올 수 있었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계시니까 시험은 좀 걱정하지 마세요. 이 정도 꾸준히 꼬박꼬박 공부하시고 이렇게 한다면 예, 열심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배신하지 않습니다. 제가 문제집 말머리에 그런 말을 썼는데 열심이라는 거 앞에 반드시 문은 활짝 열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매일매일 공부하고 있는 선생님들 자신 스스로에게 대견하다, 잘하고 있다 이런 셀프 칭찬을 많이 주시면서 또 이 하나를 완수해서 합격을 하시면 정말 아주 많은 것들이 삶이 바뀌어져 있을 거예요. 그 맛을 알기 때문에 너울샘을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공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또 조만간 다른 영상 공부 영상 준비해서 또 선생님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